이론 보기기 45번째 시간인가요? 46번째 시간인가? 45번째겠죠. 지난 시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했죠. 쌍무계약상 원리가 제3자에게 발생하는 계약. 요약자와 낙약자, 즉 채무자와 수익자가 있었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분류를 했고, 특히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병존적 채무 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때 제3자는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죠.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만 취득하는 게 원칙이지만 채무를 면제받는 것, 또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을 때 제3자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 의사를 표시해야만 되고, 이때 이 수의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며, 제3자가 만약에 수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하는 것을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가 수의 의사 표시를 하여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효과 세 가지. 해제는 요약자가, 제3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야. 마지막으로 제3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에 사기강박을 했는데 그건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해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해제가 뭐였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의해제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합의해제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기억할 거 두 개 꼭 기억할 거. 합의해제는 이자가산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그죠? 묵시적 합의해제할 수 있다. 합의해제에 대해 소멸된 계약을 부활하는 약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딱 합의해제에서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해제와 구별되는 두 번째 개념, 실권약관, 해제조건이 있는데, 실권약관 또는 해제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민법 총칙에 봤던 해제조건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인데, 실권약관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동해제 특약이라고. 즉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라고 특약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실권약관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대법원이 할 때 대표적인 자동 해제 특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동그라미 1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이때는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로, 즉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기한이 경과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됩니다. 근데 2번 잔대금은 다르죠. 잔금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잖아요. 따라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져봐야 되죠.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봐야 되죠. 이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동시이행매권이잖아요. 정당한 거절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도금과는 달리 잔금에 대해서 이런 자동 해제 약정이 있을 때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기한을 도과했다 라는 것만으로 자동 해제된 것을 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잔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이 지체가 되어야, 부당해야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 실권약관에서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된 경우에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든 합의 해제든 실권약관이든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죠. 각과리 계약을 한 상태에서 제3자가 나왔는데 각과리 지문대로 계약을 소멸시켜버리면 제3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3자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구별 개념이 더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특히 지난 시간에 했던 합의 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해제권 발생 원인 또는 해제 사유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약 이후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취소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는요, 법률행위 당시에 발생하잖아요. 취소 사유, 제한능력, 착오, 사기약박은 법률행위 당시에, 계약 당시에 존재해야 돼요. 반면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해제 사유는 당사자가 계약할 때 미리 약정을 할 수도 있고요. 법에서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약정 해제 사유는 당사자가 정하면 되죠.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법정 해제 사유가 문제인데요. 이 법정 해제 사유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는 게 있고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고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는 특정한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계약에만.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자, 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이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반면에 규정은 없지만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해제 사유가 있어. 이런 경우도 해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고 불완전 이행이 있고 채권자 지체가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는 다른 말로 수령 지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타 담보 책임에 의한 계약 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 해제 등등이 논의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그 안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사정 변경의 원칙. 이런 것들이 논의가 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 해제 사유로 논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핵심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약정 해제권은 잠안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리할 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법정 해제권이고 그 중에서도 계약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자, 이행지체가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행지체는 뭐냐?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이행지체예요. 그 이행지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 이 일반적인 이행지체야. 얘를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금 미지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통의 이행지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조금 독특한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게 나옵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 자, 보통의 이행지체가 기본이야. 예를 들어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어떻게 될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아니다.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최고, 여기서 최고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촉입니다. 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채무자가, 매수인이 미리 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면 굳이 돈 안 주겠다는 놈한테 다시 한번 언제까지 돈을 달라라고 독촉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게 544조가 됩니다. 자, 544조 조문 확인했고 읽어봅니다. 기억.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인 이행의 최고는 분명히 조문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기간 안 정해도 된다. 그냥 언제까지라는 말 없이 돈 빨리 내놔 라고 해도 적법한 최고가 되고 해제권이 생긴다. 그게 기억. 니은 과다최고. 대금은 1,000만 원인데 1,1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최고한 경우, 2,0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최고한 경우, 이 과다최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냐?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야 해제권이 생겨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이 과다최고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과다한 정도가 근소한 경우, 1,000만 원인데 1,001만 원 뭐 이렇게 최고한 경우. 이렇다면 원래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유효한 최고고 해제권이 생긴다. 반면에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 대금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내놔라. 2,000만 원 안 주면 소유권 안 넘겨주겠다. 이렇게 분명한 경우, 이때는 아예 최고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적법한 최고에 기초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부적법한 최고에 기초한 해제도 효력이 없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건 이제 보통 이행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매수인이요, 나 대금 안 줄 거야 라고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어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해제권이 생겼어. 근데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즉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어.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만약에 철회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적법하게 철회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해지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아니다, 매수인이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으니까 기존의 해제권을 소멸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두 번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행 거절의 의사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데 그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따라서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당연한 거죠.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행지체가 있을 때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이행지체 중에 정기행위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지체는요, 여기 뭐 나와있죠.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결혼식 턱시도를 맞춘 경우, 장례식장에 조화를 보낸 경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팔순잔치를 위하여 출장 뷔페를 부른 경우, 이런 것들은 다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행위의 지체가 있으면 약속한 날짜에 턱시도가 완성이 안 됐다. 조화를 주문해서 모 장례식장에 배달을 의뢰했는데 발인이 끝날 때까지도 조화가 도착하지 않았다.
아버님 팔순잔치에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제 시간에 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됩니다. 당연히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는 기간을 다시 정해서 언제까지 다시 해라 라고 최고할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하지 않고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틀린 증거입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을 때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 의사 표시는 따로 해야 해제가 됩니다. 자,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자동차를 매매했어요. 1월 10일 날 매매했고요. 1월 2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그 사이에 계약을 하고 그 사이에 1월 15일쯤 갑이 운행을 하다가 갑의 과실로 고의또는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게 이행불능이에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이게 뭐예요? 귀책 사유, 고의 또는 과실. 이행할 수 없게 된 게 이행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이라고 그랬죠. 다음에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최고할 필요 없죠. 그죠? 당연히 최고할 필요 없다. 자, 근데 이 포론적으로 뭐라고 있어요? 이행불능이 매수인 잘못이래요. 매도인이 넘겨주지 못한 게 을의 잘못이래요. 위험부담이잖아요, 이거는. 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채무 불행을 이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험을 부담해야 될 놈이 계약을 해지하느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니은. 이게 문제인데, 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니은은 우리 시험법이 바깥에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딱 키워드만 찾아봅니다. 가압류라고 돼요. 가압류. 자, 요 가압류만 보이면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압류가 보이고 플러스 무자력, 요게 있으면 이행불능이 됩니다. 단순히 가압류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에요.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 요것만 이행불능입니다. 그래서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네 번째 줄, 가압류를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더라. 그러면 이행불능이 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이해하려면 좀 많이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기억하십니다. 자, 일부 이행불능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일부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원칙이 그 불가능한 부분만 해제할 수 있다가 원칙이다. 다만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전부 해제가 된 거예요. 없다면 전부 해제가 된다. 그 다음 이렇게 이행불능이 됐다. 채무불행이잖아요. 채무불행이 있게 되면 뒤에서 보게 되지만 계약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그 손해배상 기준시기,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시기가 언제냐? 이행불능의 경우는 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입니다. 요거만 이렇게. 요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간간히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행불능을 이루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기는 해제 당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도 아니고 해제 당시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때도 아니고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 시가, 이걸 기준으로 한정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불완전 이행이 나왔네요. 불완전 이행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죠. 자, 이때 두 갈래로 나뉘집니다.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완전한 이행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완전한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완전 이행을 추완이라고도 합니다. 추완이 가능한 경우와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당연히 추완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추완해라, 언제까지 완전 이행해라 라고 최고하고 해제하면 되고요. 완전 이행 즉 추완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5번 부수적 의무 위반.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1억으로 전했는데 계약서에는 7천만 원 다운 계약서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다운 계약서를 쓸 의무, 이게 부수적 채무예요. 또 임야를 매각하면서 임야 내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약정했어요. 이렇게 특약상 채무가 부수적 채무입니다. 이렇게 계약상 주된 채무가 아닌 특약을 통해서 발생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 6번, 5번하고 7번은 그냥 뭐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특히 5번 채권자 지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줘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물건을 수령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행지체. 그래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다 수령지체. 그 수령지체가 채권자 지체예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언제까지 돈을 달라 이행최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라 수령최고. 이렇게 이행지체와 채권자 지체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5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어. 자, 해제권은 권리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해제할 때는 당연히 상대방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일방적인 겁니다. 즉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효력이 생긴 후에는 뭐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543조 1항 2항 552조. 자,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해제권자가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 해제권이 생기면 일주일 내 행사하기로 하자. 한 달 내 행사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제권 행사기한을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해제권이 생기면 언제까지 행사하기로 하자라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 문제야. 이때는 10년이야. 행사기간이. 너무 길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줘서 해제권 행사할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조문 자체를 잘 내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문 확인했고 해제 의사 표시는 분류식입니다.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그죠? 효력 발생 후에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단독행위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돈을 달라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돈을 안 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고 미리 조건을 붙여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제권을 미리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결국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 이게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지 조건이 됩니다. 이게 성취가 되면 해제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좀 뜬금없는 건데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갑하고 을에게 해제권이 생긴다. 반면에 병이 갑과 을에게 돈을 주는데 갑과 을이 지분을 안 넘겨준다. 병에게 해제권이 생긴다. 그러면 해제권자가 2명 이상이거나 상대방이 2명 이상인 경우죠. 이때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거예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있을 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물론 동시에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갑이 1월 10일 날 했고
을이 1월 20일 날 했다. 이런 의미예요. 갑이 1월 10일 날 해제했다.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갑이 1월 10일 날 먼저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 언제 발생해? 을이 1월 20일 날 해제했을 때, 전원이 했을 때, 그때 해제 효력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2항. 어느 일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요, 나머지도 해제권이 소멸해요. 이렇게 1항, 행사의 불가분성과 2항, 소멸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간단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해제 효과.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계약을 해제하면 그 효과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걸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를 생각해요. 채무 불이행. 세 가지. 계약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의 발생, 손해배상. 세 가지. 이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의 기본적 효과 세 가지입니다.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손해배상. 548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근데 제3자 권리는 지켜라. 해야지 못한다.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 않죠. 제3자 권리 하지 못한다. 2번, 2항.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해라. 받은 날이 다음 날이 아니에요. 자, 매도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과 매수인이 물건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행관계다.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된다 그랬으니까 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이 548조와 549조, 특히 548조를 해석을 해봅니다. 계약은 소급해서 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거절하면 되죠. 계약은 이미 소멸했다. 2번, 이건 우리가 물권에서 본 거. 계약을 하고 등기 넘겨준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고네요. 소급소멸.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아, 이게 또 중요하죠. 이때 제3자. 자, 각과 할이 계약을 했고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요. 갑이 계약을 해제했고요. 을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등등등 이렇게 나갈 때 제3자가 나왔어. 이때 제3자가 누굴까? 을과 거래한 사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해제 전 제3자가 있을 수 있고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해제 후 제3자와 해제 전 제3자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일단 해제 전 제3자는 그게 원칙이다. 해제 전 제3자가 원칙이다. 얘는 선악을 묻지 않는다. 해제 전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을 등기가 무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악이 있을 수 없으니 해제 전 제3자가 있다. 선악불문. 그리고 얘는 등기나 인도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다. 보호되려면. 거기다가 니은 해제가 된 후에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을 등기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제3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면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해서 그 제3자는 두 덩어리가 있다. 해제 전 제3자와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그리고 둘 다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인 경우 아닌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아닌 경우를 키워드로 암기하자. 아닌 경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받은 사람 넘겨받은 사람 이런 애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아파트 분양권 양수 뒤에 각주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당사자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토지 위에 건물 산 사람, 무화과물 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아니죠. 거기에 아무리 등재가 돼 있다 해서 그걸 등기라고 할 수는 없죠. 각관이 주택을 매매했고 의리병과 주택을 임대차 한 상태에서 각관이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임차인병 원래는 보호를 받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놈이 하나 있다. 주택 매수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그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의 임차인. 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계약 해지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원상회복 의무. 선악불문하고 전부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어서 선악불문 전부반환이고요. 물건 돌려줘, 사용이익 돌려줘, 돈 돌려줘, 이자 붙여야 돼요. 1번, 2번. 깡그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 이자, 특히 뭐 3번, 4번은 됐는데 5번. 이자는 과실이 대응하는 거죠. 연체이자가 아니죠.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체이자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가 산 법정이자를 부과한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동생관계라고 말씀드렸죠. 6번. 7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손해배상은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배상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대법원이 계산하기 편한 실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원상회복끼리 동생관계라 그랬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생관계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생관계다. 마지막 해제권 소멸사유가 나오는데 특히 아까 4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지금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라 그랬죠.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줘야 될 놈이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어. 근데 그 놈이 해제권자야. 해제권을 갖고 있는 놈이 물건을 훼손시켰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거나 가공을 했거나 개조를 했다면 요 놈은 지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물건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지는 뭐 나중에 문제에서 보셔도 충분하니까 해제, 특히 해제 사유와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계약 해제 효과 두 덩어리는 반드시 기억하시되 특히 해제 효과가 관련된 제3자, 보호되지 않는 제3자 꼭 박스 형태로 나오니까 잘 암기해 두셔야만 됩니다. 되셨죠? 자, 계약 총론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계약 강론에서 뵙겠습니다.